한국 따위 걱정하지 마세요. 일본 확실히 밀어드릴게요. 한 달 전만 해도 미모의 러시아 리듬 체조 코치는 일본 대표팀의 코치로 임명되어 일본 선수들의 메달 획득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연봉 250% 인상을 제시하며 제발 있어달라고 애원해도 전부 뿌리치고 한국으로 도망치듯 떠나왔는데요. 그렇게 도착한 한국에서 그녀는 길거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리듬 체조 코치를 맡았던 나탈리아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러시아는 전통적인 리듬 체조 강국으로 저는 어릴 적부터 국가의 영광을 위해 리듬 체조에 인생을 바쳤고 출전하는 세계대회마다 메달을 휩쓸어 유망주로 불렸습니다. 부모님의 유전자 덕분에 훤칠한 키에 길쭉길쭉한 팔다리와 조그마한 얼굴로 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타고난 유연성과 리듬감, 그리고 피나는 노력으로 세계대회를 휩쓸었어요. 제가 러시아 리듬 체조 국가대표가 될 거라고 그 누구도 의심치 않았죠. 그러나 인생은 한순간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연습하던 어느 날 공중제비 후 단 한 번의 착지 실수로 왼쪽 아킬레스건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어떠한 불편도 없었지만 선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었어요. 아킬레스건 수술과 1년 이상의 재활치료에도 예전의 기량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리듬 체조만을 위해 인생을 바쳤던 제가 리듬 체조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그때 제 능력을 안타깝게 여긴 감독님께서 제게 지도자의 길을 걸어보는 건 어떠냐고 하셨죠.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선수 대신 지도자의 길에 들어섰고 생각보다 저와 잘 어울리더라고요. 2년 정도의 지도자 과정을 수료 후 유소년 리듬 체조 선수들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저로 인해 성장한 아이들에게 좋은 성과가 나왔을 때 마치 제 일인 양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그러던 중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꾸준하게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목에 걸자 일본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일본에서는 제가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때는 일본이 금메달 27개로 국가메달 순위 3위를 차지했다는 건 누구나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경제 선진국이면서 스포츠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일본이 몇몇 종목, 특히 리듬 체조에서만큼은 영성적이 나오지 않았죠. 특히 자국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 리듬 체조에서 가까스로 출전권을 얻은 일본 대표팀은 단체전 꼴등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겪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본의 뛰어난 인재와 자본에 제 코칭을 더하면 금메달까지는 아니더라도 메달권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일본은 미국과 견주어도 될 만큼 강대국이고 그런 선진국의 코치를 맡는다는 건 꽤 매력적인 제안이었죠. 그리고 일본 선수 목에 메달을 걸게 한다면 제 커리어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일본이 가장 견제하는 건 한국 선수들이었어요. 201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올림픽 개인 종합 4위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기록한 손현재라는 훌륭한 선수 때문에 일본 선수들의 기량을 펼치기 힘들더군요. 그러나 저는 무조건 한국을 이기게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했어요. 저는 제 실력을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대로만 하면 내년에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세계 리듬 체조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일본에게 안겨주겠다고 했죠. 일본에서는 제 제안을 듣고는 그렇게만 되면 보너스로 백지수표를 제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국제대회 메달이 꽤나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았어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국인데도 오래된 경기 침체 때문에 자국민들의 기운을 복돋을 만한 것이 필요한가 보다 생각했죠. 그렇게 일본행을 결심하고 저는 오로지 일본의 메달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좀 이상하다고 느꼈죠. 제가 생각했던 일본은 꽤나 번쩍번쩍하고 화려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노후화되어 있었어요. 도심 중심부만 번지르르하고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도 낙후되어 있었죠. 특히 도심 외곽에는 빈집이 많아서 을씨년스러운 기분도 들더라고요. 일본은 아시아에서는 제일 부유한 나라에다가 막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일본 길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많았고
거리도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전반적인 첫 인상이 꽤나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나 제게 중요한 건 일본 선수단을 잘 가르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기술들을 일본 아이들에게 전수해 주려고 했죠.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1등인 사람을 목표로 두고 1등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2등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제 모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첫 번째 목표로 아시아에서 일본보다 앞서 있는 한국 선수들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아이들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일본의 속국이었고 한국이 지금의 성장을 이룬 것도 전부 과거에 일본이 도와줬기 때문인데다 명백히 일본 땅인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도둑국가를 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냐는 거예요. 일본은 정정당당하고 고결한 나라이기 때문에 남의 땅을 도둑질하는 나라를 따라하기 싫다고요. 그리고 한국팀은 분명 뇌물을 써서 좋은 성적을 받은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러시아인이기에 한국과 일본 간의 세세한 역사까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일본 땅을 도둑질했더라도 잘하는 건 배워야 하지 않겠냐고 했죠. 어찌저찌 한국에 대해 거부감으로 가득 찬 아이들을 어르고 달래며 수업을 이어나가려고 했는데요. 점점 지내다 보니 저는 일본 사람 자체에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유소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부모와 소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선수 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부모님의 통제 하에 있어야 관리가 더 잘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일본 부모님들은 체면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자기 아이를 더 특별하게 대해주길 바라더라고요. 다른 아이 칭찬하는 걸 참을 수 없어 하고 더군다나 수업 중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혼을 내면 바로 전화와서 따지기 일쑤였어요. 왜 우리 아이를 다른 애들 앞에서 면박 주냐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얘네들은 배우러 온 학생인데도 일본 부모들에게 더 중요한 건 자기 아이와 자신의 체면뿐이었죠. 더욱 괴로웠던 건 아이들에게서 페어플레이 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건 전반적인 일본인에게 다 해당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러시아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 같이 훈련하는 리듬 체조 선수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동료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얻으면 같이 기뻐하고 힘든 일을 겪으면 격려하며 지냈었는데 일본 선수들은 다르더라고요. 일본 선수들은 동료 선수가 실수를 하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실실 쪼개더군요. 선수들끼리 같이 성장하며 달려가야 하는데 오직 자신만 생각하는 모습에 온갖 정이 달아났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먼저 이득을 취하면 그걸로 좋은 거 아니냐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어요. 선수 생활을 할 때는 위계 질서가 중요하고 극한의 상황에 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수들 간에 지켜야 할 기본 예절을 잘 지켜야 수업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본 아이들은 그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아 도무지 발전이 없었죠. 그 아이들에게 질서를 가르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어요. 반년간의 트레이닝 기간 동안 낮 시간엔 질서 없는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괴로웠고 저녁엔 부모님들의 항해 전화에 지쳐갔죠. 더 이상 일본에 있다간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생길 것만 같더라고요. 참다 도저히 이 생활을 견딜 수 없어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죠. 일본 측에서는 반년간 눈에 띄게 실력이 좋아진 선수들을 보고 연봉을 250% 인상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든지 주겠으니 코치로 계속 남아달라고요. 제가 계속 거절하니 이대로 가면 계약 파기라 위약금도 많이 물어내야 할 거라고 협박까지 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위약금을 내고서라도 일본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어요. 지칠 대로 지쳐 이러다 제 인생 자체가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회유의 협박까지 사정사정하는 일본 측에 거액의 위약금을 쥐어주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어요. 당장 러시아로 돌아가면 이전 소속팀에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저는 지쳐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어쩜 일본에서 지낸 반년 만에 마치 10년은 늙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근처 여행이라도 갔다가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바로 옆 나라인 한국으로 가보기로 했죠. 사실 한국으로 여행지를 결정하면서 좀 걱정했어요. 일본 아이들에게
한국은 치안이 좋지 않아 소매치기를 당할 수도 있고 일본인보다 훨씬 불친절하다는 등 안 좋은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었거든요.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인도 정말 불친절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본보다 더 별로라면 얼마나 최악인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에 호감을 가졌었기에 한 번쯤은 가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제가 예약한 비행기는 한국항공사였고 그래도 승무원들은 좀 친절하겠지 생각했는데 저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아이들 말과 달리 승무원은 기대 이상으로 친절했어요. 한국 승무원들은 정말 예뻤고 미모뿐 아니라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 정신도 어찌나 투철한지 승객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세계 대회를 다니며 꽤 많은 승무원을 만나본 저로서는 한국 승무원은 미모도 최고, 친절도 최고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친절한 승무원들을 보고 한국 여행에 대한 걱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풀어야겠다며 백화점으로 달려갔어요. 여의도에 최근에 오픈한 백화점이 있다길래 곧장 그리로 향했죠. 그런데 지도가 잘못된 건지 도무지 백화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한국인에게 백화점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인이 의아해 하더라고요. 한국인의 대답을 듣고 저는 놀라 나자빠질 뻔했어요. 바로 여기가 백화점이라고요? 저는 여기가 그저 휴게 건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중앙에 뻥 뚫려 있는 높은 층고와 흐르는 분수, 그리고 곳곳에 많은 벤치와 실내 정원을 보며 백화점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제가 알고 있는 백화점은 최대한 바깥이 보이지 않게 답답하게 되어 있고 상점들만 쭉 늘어져 있어서 오로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한국 백화점은 곳곳에 휴게 공간도 있고 카페나 음식점도 많아서 정말 쾌적했어요. 이 건물 안에서만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세련된 최신식 백화점이라니 정말 설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꾸르륵 신호가 왔고 저는 화장실을 찾아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내부로 들어간 순간 저는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아니, 분명 화장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세면대만 있는 건가 싶었는데 너무 깔끔해서 제가 착각했던 거였죠. 초고급 호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화장실이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좋은 화장실이 공짜라니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인심이 좋죠? 볼일을 보기 위해 변기에 앉았는데 변기 옆에 버튼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분수 모양의 그림이 그려진 버튼을 눌렀는데 따뜻한 물이 엉덩이로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말로만 듣던 전자식 비데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보통 수동 비데를 사용하고 전자식 비데는 부유층만 사용하는 전유물인데 공공화장실에 있는 모든 변기에 전자식 비데가 설치되어 있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볼일을 보고 손을 씻으려는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화장실 벽 쪽에 파란색 액체가 있는 거예요. 물비누가 설치된 위치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찰나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인 여성이 액체 옆에 버튼을 누르자 컵이 나왔고 그 컵에 파란 액체를 담아 마시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도대체 이 기계는 뭐고 당신은 뭐 하는 중이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한국 여성은 놀란 제가 재밌다는 듯이 이건 가글 기계라고 하더라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컵을 받아 입안을 가글하면 된다고요. 아니 한국은 얼마나 부유하면 이런 시스템의 화장실을 전부 공짜로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또 한국 사람들은 환경 보호를 위해 화장실에 핸드드라이어를 이용하더라고요. 핸드타월을 이용하면 버려지는 쓰레기가 정말 많아지는데 국가적으로 핸드드라이어를 도입하여 쓰레기를 줄이고자 노력하는 점이 대단했어요. 제가 태어난 러시아도 꽤나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비하면 발끝만큼도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아시아에서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았던 거 있죠. 누가 봐도 아시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는 한국인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잖아요. 축복받은 한국인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백화점에서 쇼핑한 짐을 호텔에 두고 저녁을 먹으러 바깥을 나간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땐 한국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이었는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많았는데 한국 아이들이 버스 정류장에 모두 한 줄로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누구도 새치기를 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학생이 없었어요. 어쩜 이 아이들은 이렇게 예의가 바른 걸까요? 한국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고 예절이 몸에 배어 있죠. 이건 잠깐 누구에게 보여준다거나 한두 번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받은 교육,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질서, 이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죠. 버스를 타고서는 저는 감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 어르신이 타자마자 슬그머니 일어나 뒷자리로 가더라고요. 어쩜 그 모습에 불만스러운 모습 하나 없는 것도 놀라웠는데 주변 사람들의 모습에 더 경악했어요. 모두 다 그 모습을 당연하다고 여겼고 빈자리가 있음에도 어르신을 위해 누구 하나 앉지 않더라고요. 분명 더 가까이 서 있었는데 말이죠. 나이 많으신 분을 공경하는 문화는 러시아에는 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 존중을 표현하긴 하지만 자리를 비켜준다거나 하진 않거든요. 일본에도 노약자석이 따로 존재하긴 했지만 어르신보다 젊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어르신을 위해 자리를 비켜주는 한국 학생의 따스한 모습에 정말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쁜 한국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었어요. 오히려 제가 아이들에게 더 배울 점이 많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한국 여행을 마치고 러시아로 돌아가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여행을 마치고 나서는 한국 대표팀의 코치가 되어 한국 학생들을 꼭 한번 가르쳐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코치로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 대회를 준비하고 싶었죠. 생각만 해도 벅차오르더라고요. 당장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통역도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코치를 맡긴 어려울 거예요. 또 이미 한국에는 수준급 코치들이 한국 꿈나무 선수들을 키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커리어를 키우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국 선수들을 꼭 한번 가르쳐 보겠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언젠가 러시아 코치가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 대회에서 리듬 체조 지도를 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반갑게 환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더 멋진 코치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한국에 와서 오히려 태극마크를 달고 싶다는 꿈이 생긴 나탈리아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듣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